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지역농협 6급 기본서 의사소통 능력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농협 6급 같은 경우에는요, 70문항짜리 유형이 나올 때도 있고요, 100문항짜리 유형이 있기도 합니다. 각각 차이가 무엇이냐면 의사소통 능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70문항짜리가 문제 수는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의사소통 능력은 훨씬 좀 많습니다. 2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 유형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NCS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단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한자 문제라든지 문법 쪽에서도 조금 평소 NCS보다 더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나 문맥적인, 특히 문맥적인 의미 같은 경우엔 문장 안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용일치 같은 세부 문제들, 여기에서 조금 더 추론하는 유추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글의 맥락, 주제라든지 제목 찾는 것들, 이런 유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의 특징 같은 것들, 이거는 우리가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의 기본적인 것들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항목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100문항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 능력은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게요, 기본 기초 인지 능력 부분이랑 응용 모듈 능력 이렇게 10문제씩 나뉘어져 있는데요. 무슨 차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문제 유형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기초 인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짧은 단문 정도의 이런 단어 문제들 아니면 지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응용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협과 관련된 이런 문서라든지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긴 지문들, 한 지문에 두세 문제가 연결이 되기도 하니까요. 장문 독해에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부분은요, 출제 유형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출제 유형 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뿐만이 아니라 문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고사성어 등등 좀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난이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출제 유형 학습의 어휘 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요, 어휘 관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두 개 주어진 문제 혹은 어떤 문장에서 두 단어를 주어주고요, 이것과 같은 혹은 다른 이런 유형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어휘관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유의관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한자어와 우리 고유어 이런 것들 매칭을 좀 잘 시키시면서 폭넓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관계는 반의관계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자 같은 경우는 더 잘 알지만 순우리말에 좀 취약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부하면서 나오는 단어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포함관계는 상하관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거, 나무 아래 느티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들이 포함되는, 그래서 좀 더 큰 범위를 상위어, 아래 것들을 하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의관계는요, 하나의 상위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 즉 서로 대등한 하위어들끼리 묶어놓은 것을 동의관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과는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되었다, 인과관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고유어와 한자어 같은 관계도 유의어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고유어와 한자어를 특별히 이렇게 특정 지은 문제들도 있고요. 재료나 결과물, 즉 카카오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든다든지 물을 가지고 단무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구와 용도,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문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으로 글씨를 쓴다, 온도계로 온도 측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요. 장치와 동력원, 즉 하나는 장치고 하나는 힘이 될 수 있는 관계들이고요. 제작과 사용 관계, 존칭 관계, 순서, 흐름에 따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나와 있는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존칭 관계에 나와 있는 이런 예시들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존칭 관계에 나와 있는 예시들 중에서 영의 첫 번째 예시는요, 남의 아들, 딸들을 높여서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대개 영식, 대개 영애, 이렇게 남자, 여자, 아들,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선친과 현비는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남에게 높여서 부를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가친과 자친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할 텐데 돌아가신 부분이라면 여기는 살아계실 때. 자, 춘부장과 자당이라는 부분은요, 남의 아버지, 남의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몰라서 존칭 관계를 틀리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존칭어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관계는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셨을 때, 자, 요새는 사전이 다 뭐 네이버 사전이니 이렇게 전자사전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요, 손 이렇게 돼서 여기 01, 손 2 이런 식으로 사전에 등재가 돼 있는, 즉 표제어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와 손 아래어 뭐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다른 표제어로 나와 있는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동음이의어라고 하고요. 같은 표제 안에서 1, 2, 3, 4 이렇게 확장돼 나가거나 파생돼 나가는 단어들의 의미들, 얘네들을 다의 관계라고 합니다. 다의 관계는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이 중심 의미가 되고요. 거기서 어떤 의미가 확장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런 것이 주변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동음이어와 다의어를 구별을 할 때는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동음이의어, 관계가 있어 보이면 다의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돼요. 자, 제가 예시를 손으로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 손의 첫 번째 중심 의미에 해당이 되는 건 이 핸드, 사람의 신체 일부 부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확장이 되는 게 일손 같은 거, 손을 돕다, 뭐 우리 손이 모자란다 할 때 일손 확장이 될 수 있고요. 자, 전혀 다른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손님은 우리 손에서 해당되는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죠. 우연히 모양만 같아진 것 뿐이지, 네, 전혀 뜻이 관계가 없는 이런 경우를 동음이의어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관계들을 여기 정리가 해놨는데요. 예시를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감각적으로 이 뜻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긋다 같은 경우에도 금이나 줄을 그리다가 기본적이라면 약간 힘주어서 색연필을 그어 놓았다, 뾰족한 물건을 이렇게 힘을 주어 움직이게 해 놓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외상값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어서. 그 다음에 일의 한계나 경계 전부 다 금과 줄과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된 내용이고요. 답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금을 그어 표시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네, 답이 틀림을 나타내는 거 줄을 긋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미의 확장과 이런 단어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특별하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잘 나와 있었던, 기출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이런 단어들은 한 번씩 그냥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어떤 문장을 줘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밑줄을 쳐놓은 단어와 유사하게 쓰인 단어,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장 안에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38페이지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확인 문제에서 제가 한 문제만 좀 짚어드리고 가고 싶어서 잠시 멈췄는데요. 확인 문제 그 사이드 보시면은요, 한이바람과 유사한 뜻을 지닌 단어를 고르시오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것도 간간히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우리말, 바람의 단어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자, 동서남북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한자인데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단어들을 많이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은 이게 만들어진 어원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쪽에서는요, 새벽에 샛별이 뜹니다. 샛별. 그래서 이게 샛별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동쪽에서 날이 새다에서 왔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셋을 써서
새바람이라고 하고요. 자, 서쪽은요. 자, 여기 문제에 나와 있죠. 한의 바람이 답인데요. 원래 이 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에서 뜻합니다. 한은 네, 하늘. 얘는 사실 천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사실 서쪽 바람을 유래하던 여기에서 천풍, 즉 하늘. 그래서 한이 바람. 여기에서 확장이 돼서 한이 바람. 이렇게 이야기가 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남풍은 마파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남쪽이 해가 잘 들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남향을 이렇게 마주보고 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쪽을 집을 지었을 때 남쪽에서 마주 불어오는 맞바람이라고 해서 자, 맞이하는 남쪽에서 맞이하는 바람. 그래서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맞바람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쪽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어쨌든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그리고 집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남쪽이 맞바람이라면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뒷바람 혹은 된바람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가 된 게 높다. 높이에서 차갑게 불어오는 이 높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뭐 된바람 요 정도를 많이 쓰이는데요. 어원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북동풍. 자, 북동풍을 뭐라 그래요? 얘가 바로 이 높을 따와서 높. 그 다음에 동쪽이죠. 높새바람. 이런 식으로 말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단어 모르는 거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의어도 있는데요. 유의어 같은 경우에도 한자들 사실 유의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유의어는 똑같은 말이 아니라요.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은 반드시 문맥에서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유의어들 이게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맥의 유의에서 확인하시면 네,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혼동하기 쉬운 단어인데요. 요거는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먼저 거치다와 거히다. 자, 거치다는요. 어디를 거쳐서 들러서 지나가는 게 거치다고요. 걷다는 걷다, 거두다의 준말인 걷다의 히. 우리 이시리기 우구추 예전에 막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피동의 의미인 접사, 히가 붙어서 걷히다, 즉 걷게 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값을 걷다, 거두다라고 바꿀 수 있다면 걷히다, 걷다에서 파생된 말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걷잡다. 여기 디귿 받침이냐 티읕 받침이냐의 차이인데요. 걷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 형세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걷잡다. 이게 바로 겉으로 보다에서 파생이 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대강 짐작하여 걷잡아서 어림짐작하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것들 뭐뭐하 대와 대. 자, 보시면은요 어이에 해당하는 대는요 내가 남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경험한 사실을 보고할 때 어이에 대.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뭐 하더라고 그런 말을 하되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이고요. 이 아이에 해당하는 대는요 남에게 들은 말을 옮겨 전하는 말. 그래서 그 남자가 그녀를 떠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뭐라고 해 그랬다고 해 다와 해의 준말이기 때문에 양성모음인 아이, 대가 쓰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은요, 이 말의 의미에 따라서 요게 굳이 뭐 따로 줄줄줄 외우지 않더라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에 해당하면은 하대에 직접 경험한 사실, 내가 전해 들었다는 거는 그 남자가 그녀를 떠났다고 해 라고 이렇게 준말 역시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 두 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띠다와 뜨이다. 뜨이다는요, 뜨이다. 눈에 뜨이다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을 가지다, 색깔을 띠다, 눈에 보이다, 뜨이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치다 같은 경우에 뭐 우덜은 신에게 정중하게 드리는 거를 바치다라고 하고요. 바치다, 내가 어떤 것을 받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물체를 대고 있는, 받고 있는 바치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붙이다도 보낸다, 편지 붙이다라고 많이 쓰죠. 붙다에 해당하는 붙이다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어태치 딱 붙이는 그 붙다에 사동에 이가 붙은, 접사 이가 붙은 붙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살찌다와 살지다. 살찌는 거는요, 살이 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이 너무 많이 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살이 쪘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살지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튼실한 그런 형태, 튼실한 모습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치다, 우리 밥을 안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재료들을 솥에 넣고 불에 올리는 게 안치다 소리대로고요. 안히다, 발음상은 여기가 축약이 돼서 비슷할지 모르지만 안따에서 히가 붙은, 그래서 앉게 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동의 의미 되겠죠. 자, 이따가, 조금 있다가 와,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 지난 뒤에 있다에다가 뭐뭐 하다가가 결합된 말로써 이때는 집에 있다가, 집에 머무르고 있다가 다음 말로 연결이 되는 있다가가 되겠습니다. 자, 저리다, 우리 뭐 발이 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리대로는 저리다, 피가 잘 안 통했어요. 절이다, 역시 절다에다가 사동의 접사 이를 붙인 겁니다. 간이 배도록 배추를 절이다가 되겠고요. 자, 또 자주 나오는 거 로서와 로서가 있는데요. 로서는 어떤 자격, 의무, 학생으로서, 의사로서 이런 경우에 로서를 사용을 하고요. 로서는요, 수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닭으로서, 닭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뭐뭐로서로 사용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한자성어인데요. 사실 한자성어는 약간 상식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요, 내가 무조건 막 외우기보다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한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자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어원들을 생각해서 외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한자를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요. 자, 당랑지부가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볼게요. 당랑권, 우리 당랑권이라고 하잖아요. 쿵푸 팬더에도 나오는 사마귀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당랑에 해당하는, 자, 요런 한자가 벌레와 관련된 것, 벌레뿐만 아니라 뭐 뱀이라든지 양서류라든지 뭐 달팽이 같은 이런 것들에도 다 요 벌레 충자가 한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와 관련된 것 중에 당랑과 관련된 한자들 생각을 해보시면 당랑권, 사마귀, 당랑지부, 도끼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마귀가 네, 이렇게 막는다, 당랑거철, 이거랑 뭐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랑과 관련된 건 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내가 만약에 아는 한자가 적다 하면은, 자, 당구풍을 보시면 여기서 아는 거, 뭐 이런 개와 관련된, 동물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힌트로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 백구 항구할 때 개구자거든요. 자, 내가 이 당자를 모른다 쳐요. 그럼 이 개자 아니면 풍어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풍어를 읊는다. 그래서 개가 서당계 상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여기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기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자성어들은 쭉 한 번씩 봐두시면 좋고요. 자, 순 우리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면 어려워하는 그런 단어 유형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말들, 순 우리말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순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어원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두리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다툼, 뭐 크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서 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우리말로 하면 한밭이 원래 그곳의 지명입니다. 한이 크다. 그래서 대가 됐고요. 밭이 전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말의 어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뭐 갈다 같은 경우도 우리 가름하다가 갈아서 다른 것으로 바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 파악을 조금 하시면서 외우시면은요 훨씬 외우는데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순 우리말들 쭉 보고요. 자, 독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는 사실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어진 글을 보고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독해인데요. 자, 독해의 의미 같은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NCS적으로 풀이를 해본다고 한다면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문서를 읽고 내용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 특히요. 문서에서는 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도표나 수나 기호 같은 것들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파악을 한 다음 결론은 이 문서를 가지고 나에게 적합한 행동이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문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직장에서 요구되는 독해 능력, 뭐 당연히 문서 이해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 비교 분석해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약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글을 통해서 그럼 나한테 뭐 하라는 건지 필요한 행동 추론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도표나 수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기본적입니다. 자, 외워야 되는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독해의 절차예요. 즉 우리가 어떤 글을 받아들었을 때는 이 문서가 왜 쓰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서가 무슨 종류지? 이 문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보도자료를 받았다고 하면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외부에 알리는 홍보용이구나. 뭐 설명서라고 하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문서별의 목적들을 이용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이걸 왜 썼을까? 즉, 이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설명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핵심적인 주제 파악하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자, 주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정보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점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화를 시켰다 하면 이 구체화된 내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나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약 정리를 해보는. 그래서 사실 조금만 우리가 흐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이 섞여 있고 내가 이 독해 절차를 한 번씩 머릿속에 되뇌어 보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어떤 게 먼저 와야 되지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짚고 넘어가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자, 독해의 유형은 말 그대로 글의 종류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적인 독해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설명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일치라든지 아니면은 어휘나 글의 구조 같은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해결 전략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오픈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을 보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요. 이미 정보가 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어를 찾아서 표시해가면서 읽으면은 중요한 것들 빠뜨리지 않고 읽을 수가 있고요. 단락을 도식화하여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은요. 아무리 긴 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게 몇 단락에 있었지? 중심 내용 밑줄 친 것만 확인해 보면은 3단락이구나. 그럼 거기 가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훑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빠른 시일 내에 조금 훈련이 되신다고 하면은 긴 장문 독해를 할 때도 매우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거예요.
자, 추론적인 독해도요, 사실 뭐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뭐 내용을 추론하거나 필자의 의도나 목적 같은 거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문맥 파악, 글에 나타난 표지 등을 이용해서 생략된 내용들 파악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자의 의도, 사실 이 필자의 의도 같은 경우는 이 글을 필자가 왜 썼는지에 해당하는 주제와 상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략된 정보들 추론한다든지 숨겨진 주제,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이런 것들이 추론적 독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략된 내용 같은 거 가로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 추론할 때는요, 앞뒤 문장들 파악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문맥에 유의해서 확인을 해보자 라는 것들입니다. 자, 비판적 독해는 논설문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의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잘못됐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며 있는 게 비판적 독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찾는다든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들, 아니면은 필자의 생각이 바람직한 거, 또 다른 보기를 주어지고 이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주어진 다음에 얘가 얘에게 뭐 비판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오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비판적 독해입니다. 사실 이런 독해들은요, 다 따로따로 문제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통합적으로 글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글의 전개 방식도 문제에서 출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단어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는 당연히 둘 이상이 비슷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비교고요. 차이점은 대조입니다. 자, 분류와 분석을 구분을 해드리면요, 그림을 하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는 것을 분류라고 하고요. 자, 차예요. 차가 있는데 이 하나의 물건들을 가지고 창문 따로 생각하고 타이어 따로 확인해보고 뭐 문 따로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쪼개서 살펴보는 거를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와 분석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의는 개념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유추는 비슷할 유자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고전 같은 이런 고전 수필 같은 거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뭐 사소한 동물들의 집단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비유를 한다든지 뭐 거꾸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추론한다. 그래서 유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증은 논리적인 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바로 확실한 명제,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논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명제들을 구분을 합니다. 사실명제, 정책명제, 가치명제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명제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자, 예시를 보시면은요, 홍길동전은 김만중이 지은 한문소설이다. 거짓이죠? 네, 요거는, 네, 김만중은 금오신화를 지은 사람이고, 허균이 홍길동전 한글 소설을 지은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명제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한 것들은 거의 다 정책 명제가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할 것인지, 농촌 경제를 위해서 이 농축산물 수입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개방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이 거의 다 정책 명제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치 명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맞냐 틀리냐보단 옳으냐 그르냐. 맞고 틀리고는 분명합니다.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하지만 가치명제 같은 경우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존엄하다, 안 하다, 선하다,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치에 대해 논하는 게 가치명제 되겠습니다.
자, 논거 같은 경우도에 사실 논제, 뭐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여론이라든지 누군가의 소견, 의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따온 소견, 논거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자, 묘사,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묘사 되겠습니다. 자, 서사는요, 우리가 소설 같은 것들을 서사갈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 구조에 따라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행되는 혹은 시간의 경과, 흐름 이런 것들을 따져가는 것들이 서사가 되겠습니다. 자, 과정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변화, 그 단계의 작용 등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줄인 말이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의 유형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논설문이라고 하는 건 주장과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견, 분명하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주장 확인하시고 근거를 댄 것들. 자, 이 근거를 댈 때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과연 타당하고 사실적으로 논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근거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논설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 설명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주는 이해를 위해 쓰인 글이기 때문에요. 설명문은 쓸 때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 용어나 어려운 용어들 최대한 자제하고요. 알기 쉽고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객관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런 문서들, 기사문 같은 경우에 핵심은 육하원칙이겠죠. 우리가 기사를 볼 때도요,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사실적인 얘기들 객관적으로 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그리고 기사가 되려면 신속하게 빠른 이야기,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기사문입니다. 요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전부 다 신문 같은 것들을 잘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기사를 쓸 때는요, 가장 큰 제목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표제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눈에 집약해서 알 수 있게 만든 제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제 아래요. 우리 한 문장 정도로 표제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전문이 나오고요. 그 아래 실제 기사 내용, 그 다음에 뭐 보충사항 같은 것들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해설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각각의 이름들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 당연히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해설이 첨부됐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근거는 확실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실생활에 쓰이는 보고문 같은 것들이요. 보고문의 종류는 매우 많은데요. 어쨌든 자기가 누군가에게 여태까지 해온 과정들을 알리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 이거는 문서 작성 방법에서 중요하고요. 특히 공문서 같은 경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문서들을 공문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내용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성 요령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문서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분야라고 하는 건 사실 요새는 융합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뭐 분야는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인문과학, 사회예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구나. 한 번씩 읽어보면서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문서 작성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글을 짜임새 있게 짜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하고 올리는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의미 우리 NCS에서 얘기하는 문서 작성은요,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문서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의 종류별로
상황에 맞는 문서를 내가 제대로 선택을 하고 이 문서의 형식에 맞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문서의 구성 요소들 우리 5가지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글을 쓸 때 짜임새 있는 골격, 개요 먼저 짜죠. 그렇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골격 짜는 거 중요하고요. 내용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문장을 쓸 때는 간단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배치도 이왕이면 레이아웃 같은 거, 뭐 표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림 같은 거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의 5가지 구성 요소들은 한 번쯤 외워두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서 작성의 원칙 앞에서 얘기했던 게 반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이 길어지면은요, 상대방이 정확하게 내 문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문맥을 맞추기도 힘들기 때문에요, 짧고 명료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글이 좋은 글이 아니라요, 상대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글, 잘 읽히는 이런 글들이 사실 좋은 글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 내용은 앞부분에 먼저 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무슨 기한서, 보고서 이런 것들을 내요. 그러면 몇 장이나 되는 이런 보고서들을 꼼꼼하게 다 읽는 상사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 결론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끌어낸 과정이라든지 써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이런 식의 구성을 주로 쓰는데요. 결론 먼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과적인 문서 작성을 위한 이런 방법들인데요. 내용 이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전달하고요. 목표, 내가 이걸 이 사람에게 설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용인지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이 목적에 맞는 구성들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자료, 나에게 맞는 자료들 충분하게 수집을 해서요. 여기서 원하는 자료들 뽑았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핵심 전달하기 위해서 목차 같은 거 요약해주면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글을 받아볼 사람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보충 설명 같은 경우에는요, 문서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 수 있겠구나, 무조건 내가 질문을 예상해서 답안을 작성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질문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문서, 특히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되고요. 특히 기사문 같은 경우들 그러하죠. 문서는 한 사안을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하는 게 기본이고요. 거의 내용 검토하는 건 뭐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자료 굳이 많이 첨부할 필요는 없고요. 금액, 수량, 일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성자의 성의가 담기도록 경어, 존댓말이나 단어 사용에 신경을 쓴다.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문서 종류에 따른 작성법. 자, 목적대로 우리가 문서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우 자주 나오는 게 1순위가 바로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회사 외부로 공적으로 전달이 되는 문서, 행정문서 이런 것들을 다 공문서라고 하기 때문에요. 육하원칙 역시 중요하겠고요. 연도와 월일 명확하게, 그 다음에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침표, 즉 뭐 2020년 뭐 1월 2일 꼭 이렇게 해주고, 자, 요일은 잘 모르겠으나, 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마침표까지 써주라는 거예요. 한 장에 담고요. 마지막에 끝 이렇게 마무리해서 뒤에 뭐 이렇게 날아간 이런 문서들이 없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내용이 복잡할 때에는 항목별로 만들어서 한눈에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획서 말 그대로 이거는 상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데이션들을 상대가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요. 설득력, 핵심 메시지, 상대의 요구점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보고서 업무 진행에 관련된 내용들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설명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상품 설명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설명서는 고객이 읽는 것이기 때문에요. 명령 형태보다는 평서문으로 작성을 해야 불편하지 않겠고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알기 쉽게 전문 용어는 지양하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은 도표나 그림 이용해서 시각화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법 부분인데요. 어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도 한 번씩 보셨던 건데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법과 관련된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 우리 고등학교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사실 의문과 관련된 건데요. 의문이라고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면요. 말의 뜻을 구별하기 위한 소리값들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말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음, 모음 같은 것들이 하나만 바뀌어도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최소 단위의 이런 자음, 모음, 그 외에 우리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성조라든지 아니면 장음, 단음, 눈과 눈, 밤과 밤 이런 비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것들도 전부 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의문의 변동은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야기들이에요. 발음을 할 때 표기와는 다른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의문의 변동입니다.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발음이 달라지는 것들이 의문의 변동인데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의문의 변동을 크게 4가지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체가 있고요. 탈락이 있고요. 축약이 있고 첨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을 먼저 크게 개요 설명을 해드리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체에 나오는 1번이요.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자, 끝소리가 바로 종성, 받침을 뜻하기 때문에 받침 규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만이 발음이 된다. 받침으로써. 그래서 여기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추가돼서 이렇게 발음 7개의 음운만 발음이 된다라는 게 끝소리. 자, 두 번째는요. 동화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인데요. 자, 자음 동화가 있습니다. 이 자음 동화는요. 말 그대로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부딪혔을 때 비슷한 발음으로 바뀌는 게 자음 동화인데요. 크게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습니다. 비음화는요, 코비자를 써서요, 콧소리, 코를 막으면 소리가 안 나는 니은, 미음, 이응. 이게요, 전부 다 코로 공기가 나와야 돼요. 느, 르, 으 이런 식으로 코로 공기가 나오지 않으면 발음이 이상해지는 비음이 있고요. 흐를 류, 그래서 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가 원래 비음이 아니었던 것인데 비음으로 발음이 된다? 그럼 무조건 비음화예요. 리을이 아닌 단어들, 즉 니은 같은 것들이 리을로 발음이 된다? 그럼 무조건 유음화. 자음이 부딪혀서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게 동화 되겠고요. 자음끼리만 있느냐? 아닙니다.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가 바로 구개음화입니다. 자, 구개음화는요. 드트가 요거 중요해요. 형식 형태소일 경우입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는데요. 실질 형태소는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고요. 형식 형태소는 어미나 조사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형식적인 이런 형태소, 이 반모음. 자, 이를 포함한 반모음은요. 야여, 요유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자, 드트가 형식 형태소 이 반모음 이상을 만나면 즈츠. 요게 바로 구개음이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게 구개음화. 자, 4번째는 경음화가 있는데요. 경음화라고 하는 건 경음화는 말 그대로 된소리입니다. 된소리. 즉 이유 없이 발음상 된소리가 나는 경우를 경음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원래 그렇지 않았던 자음들이 다른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형태, 바로 교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탈락 같은 경우에는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실 자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받침에 해당하는 겹받침이 하나만 남는
곁받침 중에 하나가 빠지는 이런 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발음할 때 히읗이나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요. 좋아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발음을 한다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기 때문에 히읗이 연음이 되면서 조하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히읗이 탈락이 된 조아라고 발음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히읗 탈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자음 탈락이 되고요. 모음 탈락은요, 기본형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을 때 탈락이 되는 것들을 모음 탈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글을 쓰다에다가 아나 어의 어미를 붙였을 때 우리는 쓰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의 모음이 탈락되는 경우들 모음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탈락이라면 축약은 쉬워요. 자음 축약은요, 거센 소리 되는 겁니다. 거센 소리 되기. 즉, 그드브스가 히읗을 만나서 그드브스가 크트프치로 이렇게 거센 소리화 되는 것이 축약이고요. 말 그대로, 아이고, 자리가 모자라는데, 모음 축약 역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났을 때 이중 모음이 되는 것들이 모음 축약. 우리가 실제에서 많이 씁니다. 다를 줄여서 뭐 됐다라고 쓴다든지요. 다를 쓰이어 이런 거를 쓰이다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음 축약이 되겠고요. 자, 첨가 같은 거에 많이 나오는 거는 니은 첨가랑요. 사이소리 현상. 자, 요거는 뒤에 나와 있으니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두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음절의 끝소리 방금 말씀드렸던 교체의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거겠죠? 받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소리 뿐이므로 그 외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그것들 중에 하나로 바뀌는구나. 자, 이거를요,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과 연결을 시키면은요, 받침 소리는 요게 이제 기본적인 끝소리 규칙, 다른,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른 발음은 각각 얘네는 기역, 얘네는 디귿, 얘네는 비읍 이렇게 발음한다. 겹받침 같은 경우에도 하나로 발음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기보다는 자음 탈락에 해당하는 겹받침이 하나만 낳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따로 이름을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실은 문제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예외의 것들. 밥 같은 경우에는 밟다 할 때요, 원래 리을 비읍에 해당하는 애는 여기 있기 때문에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밥다의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다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에만, 넙죽하다, 넙둥글다의 경우에만 비읍으로 발음하는구나, 이런 예외를 좋아한다는 것. 뭐 겹받침 같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리을 기역은요, 닭 생각해 보세요. 닭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즉, 리을 기역은 겹받침 중에서 기역으로 발음이 되는구나. 그런데 얘가요, 용언에서 활용이 되면, 자, 말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말으로 시작하는 단어 3개를 썼습니다. 말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사실요, 막따라고 발음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뒤에 따라고 된 거는 경음화 때문에, 받침 기역 뒤에 된소리가 오는 경음화 때문이고요. 기본형이 닭의 기역이기 때문에, 말따 같은 경우에도 막따라고 기역으로 발음해주는 게 기본이구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연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연음 그대로 리을 기역이 다 발음이 되는구나, 말가, 이렇게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발음이 오면요, 맑게. 원래 막다에 해당하는 리을 기역은 기본형의 기역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지만 얘 뒤에 기역이 오는 경우에도 막게가 돼버리면은
맞게 둘 다 기억이 돼버리죠. 원래요, 이 겹받침이나 그러니까 자음군이라고 하는데요. 중세국어 때는 이런 서로 같이 쓸 수 없는 이런 자음군이 어두, 말 처음에서도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발음을 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얘도 얘의 어원의 의미들을 충분히 살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리을이 대신 남아서 기억 두 개보다는 리을과 기억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써주는 게 더 이 어원의 발음들을 잘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 발음이 리을 기억일 경우 기억이 뒤에 어미로 온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리을 발음을 해준다. 요게 바로 10이랑 다만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동화 나와 있는데요. 자, 자음동화 제가 말씀드렸던 요것은 전부 다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묶어서 비음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리을로 변하는 얘가 바로 유음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받침 그드브 뒤에서 그 다음에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경우 나누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외운다라기보다는 실전에서 우리가 단어 확인을 했었을 때 비음이 아닌 것들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비음으로 바뀌었네? 이러면 이제 비음화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음화는 리을 하나기 때문에 똑같이 리을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경우에 비음은 3개나 있죠? 느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엔 똑같지 않더라도 같은 비음 계열로 바뀌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음동화에 해당되는 거 봤고요. 구개음화는 사실 자음동화가 아니라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끝소리 득트 뒤에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야여요요 만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 자, 제가 자꾸 형식 형태소를 강조하는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똑같은 건데 자, 이때요. 나 오늘 논이랑 밭이랑 좀 보고 왔어 했을 때 얘는 조사고요. 밭에 그 이랑과 고랑 이렇게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밭에 이랑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형식 형태소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드트가 이를 만나서 그죠? 즈트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밭의 이랑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밭이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서 밭니랑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밭니랑 비음화 일어나서 밭니랑 이렇게 니은 첨가 끝소리 비음화 이런 경우를 이렇게 순서를 따져서 밭니랑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만약에 히읗이 온다 그러면 축약이 된 채로 치로 이렇게 구개음화가 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표준어 규정에선 이렇게 나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음운의 축약과 탈락은요, 공통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마이너스 1개가 됩니다. 하지만 축약은 2개의 그 축약된 음운들이 살아있는 거고요. 탈락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자음이 축약이 됐을 때는 거센 소리 대기, 모음이 축약이 됐을 때는 이중 모음이 되는 것들 어렵지 않고요. 음운의 탈락. 두 음운이 만나서 한 음운이 사라지는 건데요. 자, 가서 같은 경우도요. 우리 가다라고 하는 어간에 아서, 어서, 어미는 서가 붙는 게 아니라 아서, 어서입니다. 어미의 원형. 그렇기 때문에 가, 아서가 붙어서 앞에 있는 아가 탈락이 돼서 가서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갓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자로 가난하다는 갓난이었는데요. 네, 니은이 바로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탈락을 해서 가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리을 탈락은 우리 합성어 만들 때 많이 씁니다. 바늘에 질이 붙어서 바느질. 딸님, 아들님 할 때도 따님, 아드님 이렇게 리을이 탈락된 채로 쓰여지고요. 뭐 으탈락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모음 탈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뜨다의 모음, 어미, 어가 붙어서 으가 탈락이 되고요.
히읗 탈락, 아까 제가 조화 말씀드렸듯이 나흔이 아니라 나은, 쌓이다가 아니라 쌓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표준어와 아니면 발음해보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구별을 해보시면 바뀐 것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사이소리 현상은요, 이거를 보기 위해선 사이시옷 규정과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서 표준어 규정에서도 사이시옷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길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